네, 안녕하세요. 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의 연강원 교수입니다. 10분간 말씀하셨는데 뭐 10분 좀 더 쓰시겠습니까? 쓸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일단 예. 그 앞에서 김주찬 교수님께서 공격 경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기에 제가 자료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그 공격 경영 평가와 함께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게 한 15년 정도 이제 지나갔는데요. 제가 마침 그 초기부터 그 평가단이 설립된 초기부터 그 자산운용평가팀장을 한 7년 했고 그 이후로 제가 기금운용평가단장을 한 3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주로 거기서 평가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정부가 운영하는 연기금 한 60여 개에 대해서 자산운용 규모는 한 500조 원에 가깝게 되고 이것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부 사업들을 하는데 우선은 그 기금들을 이용해서 정부가 하는 사업들이 적절한가 그리고 그 기금의 설립 목적에 맞게끔 운영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또 기금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뭐 400조 원 가까운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건 잘 아시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잘 운용이 되고 있는가 아무리 그 우리가 이제 이게 기금이기 때문에 한때는 별로 신경을 안 썼습니다. 정부 예산을 타지 않아도 되니까 각 부처들이 그냥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유 있게 쓰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여유자금을 여유 있게 쓰는 형식이었는데 저희 평가단이 설립된 이후부터 이거는 국민의 역시 마찬가지로 세금과 같다. 그래서 국민의 세금을 쓰는 것과 동일한 잣대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산운용 평가를 그동안 해왔고요. 또 나가서는 이제 존치평가도 합니다. 이 기금이 과연 필요한 기금인가. 그래서 3년마다 그 기금의 설립 목적에 따라서 그 기금이 운영되는지 또 기금이 그 자금을 기금은 결국 이제 그에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자금을 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로 해서 필요시에는 예산 사업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통폐합 시킨다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그것과 뭐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지만 이제 그 공기업 경영 평가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냐면 공기업 경영 평가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영 효율성 평가하는 데서 재무 예산 관리나 뭐 이런 성과 보수관 관련된 것들을 측정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정부 연기금도 운영하는 그 공공기관들이 있죠. 뭐 자산관리공사라든지 신용보증기금이라든지 뭐 등등. 그래서 이런 데서는 중복된 그 평가를 피하기 위해서 이 그 기금운용 평가단에서 평가한 것을 그대로 공기업 경영 평가에다 갖다가 쓰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물론 취지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업 경영 평가 실태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 저희가 그러니까 기금운용 평가단에서 평가한 항목이 배점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공공기관 그 단체장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공기업 경영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것은 변별력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결국은 기금운용 평가단에서 평가하는 내용 갖고 순위가 상당히 영향을 주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떻게 평가 이루어진 걸 봤더니 뭐 공기업 경영 평가단에서는 기본 점수가 뭐 예를 들면 60점 또는 40점 이렇게 나오고 저희는 기본 점수가 제로입니다. 무조건 0서부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했더니 나중에 뭐 협의하에서 공기업 경영 평가단에서 해결한 방식은 이 부분에 배점을 줄이는 걸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이게 평가를 좀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진짜 그 평가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영향력을 줄이는 것으로 이렇게 해결을 해서 조금 실망스럽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이제 그 기금별로 특히 재무예산 관리가 중요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이 배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조정을 하긴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앞에서 말씀하셨길래 그 연관돼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 부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정부 부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가 공공기관 부채가 아마
전 정권 하에서 상당히 늘어나서 작년 말 기준으로 거의 500조 원에 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면 이게 정부 부채 규모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큰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제 그것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부채가 늘어나는 만큼 자산도 이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부채를 갖고 자산을 구입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동안에는 같이 늘어나던 것이 갑자기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보다 커졌습니다. 물론 부채가 그대로 자산 형태로 남아있으면 나중에 자산으로 부채를 갚으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을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는 부채는 확실하게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것이 자산으로 바뀌는 순간 그 자산은 바로 리스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자산으로 갖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내용이 안 좋아졌다는 거죠. 특히 그 MB 정부하에서 여러 가지 그 공공정책이나 또는 공약사항을 공공기관을 또는 공기업을 통해서 그것을 실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면 특히 그 차입금 의존도를 볼 것 같으면은 지금 현재 공기업의 작년 말 기준입니다. 공기업의 차입금 의존도가 평균 37.8%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큰 것이냐를 비교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의 평균 차입금 의존도를 보면 21.1%예요. 이 차입금 의존도는 부채 비율하고 달리 총 자산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채 비율을 이제 환원하려면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자본분의 그 부채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입금 의존도가 50%라 그러면 부채 비율은 100%가 됩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나라 제조업 평균보다도 높은 수치이고, 제조업 중에서도 건설업이나 조선업이 높다고 하는데 거기보다도 더 높습니다. 뭐 독일이나 일본하고 비교했을 때는 뭐 훨씬 더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공기업이 이렇게 부채를 많이 사용해도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특히 공기업 중에서도 대한석탄공사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차입금 의존도가 200% 또는 150%를 넘기고 있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아마 민간기업 같았으면 바로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될 그런 수준입니다. 그 외에도 대형 공기업들이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이번 정권 들어와서 그 부채 증가하는 속도가 자산 증가하는 속도보다 빠른 거는 여전한데 그 정도는 조금 둔화됐다는 것은 뭐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부채가 많이 늘어난 이유는 우선 전 정권에서 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예산으로 하려다 보면 국가 부채가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으로 못하다 보니까 이것을 공기업이 부채를 발행해서 실행하는 형태로 한 것이죠. 뭐 어떻게 보면은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공기업이 대신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공공 서비스, 즉 그 일반 국민들의 저항을 좀 줄이기 위해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상당히 낮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한전과 같은 그런 공기업들은 뭐 자연적으로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돼 있고, 또 하나 물론 이제 좋은 뜻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 에너지 독립국가가 되자 해갖고 해외 자원 개발을 많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해갖고서 추진을 했는데, 해외 자원 개발을 급격히 추진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사업성 분석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거기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기 전에 한꺼번에 들어가갖고 거기서 또 그 상당한 재정 부담을 갖게 되었습니다. 뭐 각 그 공기업별로는 뭐 설명 제가 굳이 안 드려도 이미 그 언론에서 다 보도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 뭐 LH공사의 그 임대주택이라든지 또 수자원공사의 4대 강사업이라든지 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뭐 철도공사의 뭐 용산 역세권 개발 사업보다 좌초되었다든지 등등, 뭐 예금보험공사는 저축은행 사태로 인하여서 또 3.3조 원에 달하는 그런 손실이 발생했고요. 등등등 다양한 형태로 공기업들이 손실이 발생되고 그러한 재원을 또 부채로 충당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 문제는 공기업 부채가 많은 건 알겠는데 많은 게 뭐가 문제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일반적으로
그 재무관리 이론에 의하면 자본 구조에서 레버러지는 하나의 경영 전략입니다. 레버러지, 즉 부채를 많이 쓰면 레버러지 효과에 의해서 위험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그 상황이 좋아졌을 때, 이익이 났을 때 훨씬 더 많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 기업마다 경영 전략의 차원에서 우리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가겠다, 또는 우리는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으로 가겠다, 이런 전략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 가지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그 구조가, 사업 구조가 워낙 리스크가 큰 사업이라면, 저희가 이것을 이제 비즈니스 리스크, 영업 리스크가 크다 그러는데요. 그럴 때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재무 리스크, 즉 파이낸셜 리스크까지 커져서 전체 리스크가 너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가 워낙 커지다 보면은 이게 하루아침에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계속되는 사업에서는 언젠가는 얼티메이트 루인, 완전히 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제해야 된다는 것은 뭐 정설로 되어 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형 공기업의 사업들이 상당히 리스크가 큰 사업들입니다. 자원개발이나 또는 주택건설, 그 다음에 토목사업 등등이 다 리스크가 큰 사업들이기 때문에 부채를 많이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이렇게 많은 부채를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은, 공기업이 발행되는 것은 신용 등급이 가장 최상의 신용 등급을 받아서 저렴한 게 낮은 이율로 부채나 또는 CP를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자금을 조달하는데 그 자금이 투입되는 자산은 상당히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리스크가 큰 곳에 투입이 되다 보면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럼 실패를 자본이나 부채 어디든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채는 거의 그 위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투입된 자금이고, 그러다 보면 그것을 자본으로 이제 다 메꿔야 되는데, 결국 그 자본이라는 게 정부가 보유하는 것이고, 정부가 최종적으로 그 믿을 수 있는 것은 국가 세금이죠. 그래서 국가 세금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즉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유한 책임을 지죠, 주주들이. 그래서 기업이 망해도 채권자한테 줄 거 다 주고 줄 게 없을 정도가 되면은 주주가 다 부담을 하는데, 단 자기가 원래 투자했던 것까지만 부담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유한 책임인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 세금이 들어가야 되고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낮은 그 금리에 부채를 조달해 갖고 사업을 했다 하더라도 사업에 대한 리스크는 전부 다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레버리지 효과에 의해서 그 효과는 점점 더 커질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는 좀 부채를 쓰는 것은 자제해야 되고, 결국 지금과 같은 형태에서 부채를 자제함에도 불구하고 부채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정부의 지원 가능성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조달된 낮은 금리를 무한대로 발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민간기업 같은 구조조정을 당연히 해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해서 그것을 꾸려나가는, 이게 이제 심리학적으로, 제가 너무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리스크를 싫어하지만 일단 손실이 발생되면 리스크를 피하는 게 아니라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로스 어버전이라고 하는데요,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더 많은 리스크를 테이크하는, 그래서 아주 헤어날 수 없는 곳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데, 정부가 만일 또는 공기업이 이렇게 한다면 헤어날 수 없는 상황에 빠져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무한 책임으로 국민이 부담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업이 부채 사용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지금 없습니다. 결국 그 얘기는 스스로 보통은 부채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시장 금리가 오르고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서 더 이상 조달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게 그런 자동 외부적인 제약인데, 공기업에는 이게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즉 신용 등급이 낮아져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제약하는 것은 정책적이나 사회적으로 제어 장치를 발휘해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공기업이 부채를 많이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민간 기업의 경우에는 부채를 사용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법인세 감세 효과입니다. 부채를 사용하면 그만큼 이자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세후 그 주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더 커집니다. 세금을 더 적게 내는 거죠, 부채를 사용하면.
혹시 혼란스러워 하실까봐 그러는데, 같은 자금을 조달해도 자본으로 했던 것을 부채로 바꾸면 주식수는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채를 발행해갖고 그걸로 자사주 재매입을 하면 주식수가 줄어들고, 그러나 전체 자금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똑같은 사업을 해도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자가 늘어나고 그에 따른 세금이 더 줄어듭니다. 세금이 더 줄어들고 마찬가지로 이자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도 줄어들긴 하지만 줄어든 주식수 때문에 주당 이익은 더 커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업들이 부채를 사용하는, 즉 부채가 전혀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요인이 되는데, 문제는 공기업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공기업이 세금을 줄인다는 얘기는 결국은 그 공기업이 세금을 덜 내니까 일반 민간에서 또 세금을 더 내야 되는, 즉 국민에게 세금 전가이기 때문에 공기업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부채를 발행한다는 더욱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공기업 부채가 점점 늘어나면은 무한정 이게 최고 신용 등급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이제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하거나 외국 투자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저게 공기업이 저렇게 부채가 많으면 저게 나중에 정부가 부담을 해야 될 테고, 그러면 결국은 정부 신용 등급에 영향을 줍니다. 국가 신용 등급에 하락되면은 그것을 기본 기준으로 해갖고서 대부분의 회사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가 경제 전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기업 부채는 역시 이러한 이유에서도 자제돼야 되고요. 특히 이번 금융위기가 왔을 때 보면은 우리나라가 그나마 대처를 잘했던 것은 IMF 때하고 달리 부채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국가 부채 수준도 상당히 낮고 또 기업들의 부채 수준도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채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데, 부채가 워낙 많은 기업의 경우에는 저희 IMF 때 그랬습니다만 더 이상 쓸 수 있는 칼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금 조달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고, 그건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역시 부채는 위기 대처를 위해서는, 특히 요즘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는 부채를 상당히 줄여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은 부채 관리를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하나는 우선 부채에 대한 통계를 정확하게 산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의 경우에는 복식부기 원리에 의해서 부채 규모라든지 또는 부채 시장 가치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해서 산출이 가능한데, 이 공공부문의 부채 통계가 중구난방입니다. 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래서 물론 이번에 기재부에서 공공부문 부채 통계 산출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한 그 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해서 국제통화기금이나 뭐 이런 데서 사용되는 방식을 이용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작업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이 완성이 되면은 전체적으로 공기업의 부채를 관리해야 될 대상이, 즉 공공기관의 대상이 어떤 기관이 되고, 그때 부채는 어떻게 측정이 되며, 예를 들면 쉽지 않은 게 이겁니다. 국민연금이 나중에 갚아야 될 보험이, 연금이 부채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현재 자산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기하느냐 등등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국민연금이나 기타 공적연금에서 지급해야 될 연금의 규모라든지 금액이 확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확정된 부채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은 보통은 채권자와 같이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권자는 별로 신경 쓸 게 없어요. 정부에서 알아서 다 갚아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갚아줘야 될 대상, 즉 정부하고 각 공기업과 공공기관이 부채 조정 계획을 내놓고 중장기적으로, 그것도 국민들에게 그것을 공표하고 그에 따라서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아마 계속해서 알려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든지 또는 정부 재정으로 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분리를 해갖고서 정확하게 그 공기업의 설립 목적에 맞게 그 적당한 규모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요금 문제인데요. 공공요금 문제는
뭐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하여튼 올리는 건 다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저항 때문에 쉽게 올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원가조차도 안 나오는 가격에 지금 공공재를 풀고 있는데요. 실제로 공공재하고 또 자유재하고는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재라고 해서 싸게 마음대로 마음 놓고 쓰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원가를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가격을 산정을 해서 제공을 하고, 공공재를 사용하는 입장에서도 너무 남용하지 않게, 낭비하지 않게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문제는 이제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민간 기업이 같은 경우에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테고 뭐 등등 여러 가지 사태가 일어났을 텐데, 이런 것이 가능하냐면 역시 한편으로는 특히 전 정권 하에서 만행되었던 그 하나의 낙하산 인사 문제, 그 끼리끼리 이렇게 자리를 나눠 먹다 보니까 일단 정권에서 부탁한 여러 가지 공약 사업들을 실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업의 그런 재정 상황과 상관없이 정권의 그 공약사항이라든지 정권의 그 여러 가지 그 집행 그런 업무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이 공기업의 인사만은 좀 객관성과 독립성을 좀 보장할 수 있는 이런 그 철저한 제도, 물론 단순한 제도만 갖고는 안 됩니다. 과거에도 제도는 다 있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굳이 국가에서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공기업들, 그리고 적자만 내는 그런 공기업들은 보다 더 그 효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과감하게 민영화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영화 형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른 그 토의가 필요해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